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6.25 공훈자로 인정받은 김원봉을 언급하며 국군 창설과 한미동맹의 뿌리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반발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돼 수중 수색이 이뤄진 지난 사흘 동안 시신 8구가 수습됐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인양 작업은 다뉴브강의 수위가 줄지 않아 일요일로 지연됐습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 고유정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이동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호 씨가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값이 최고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경기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에서 시작된 태풍급 비바람이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제주 산지에는 최고 25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서훈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약산 김원봉 선생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됐고 오늘날 국군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원봉은 광복 후 북한 정권에 참여했고 6.25 전쟁 공로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독립운동가로서는 몰라도 6.25 전몰자를 기리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이 과연 적절했던 것인지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군의 창설과 활동을 설명하며 약산 김원봉을 언급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좌우 합작에 이은 광복군의 창설과 조선의용대의 광복군 편입, 광복군의 인도 버마 전선 투입에 이어 미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고 되짚었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직결했습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 2015년에도 김원봉의 일제시대 독립운동과 해방 후의 사회주의 활동은 별도로 평가하면 된다며 마음속으로 남아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김원봉 언급은 통합사회를 강조하면서 나왔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든 진보든 진짜가 아닙니다.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 김원봉은 항일 무력투쟁을 이끈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김일성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6.25 전쟁으로 북한에서 노력 훈장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원봉을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귀를 의심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서훈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현재 규정으로는 김원봉에 대한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홍혜영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올 들어 민간 법률회사 2곳과 법률공단에 김원봉, 서훈이 법률에 저촉되는지 검토를 의뢰해 각각 불가와 가능 판단을 받았습니다.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보훈처는 현재 김원봉, 서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훈법을 개정하고 서훈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김원봉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원봉 언급을 계기로 서훈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낼 것을 우려합니다. 본인이 주고 싶었던 건국훈장 서훈을 김원봉에게 주겠다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자유한국당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말자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과 서훈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25에서 전사한 호국영령 앞에서 김원봉에 대한 헌사를 낭독한 대통령이야말로 상식의 선안에 있는 것입니까? 귀를 의심케 하는 대통령의 추념사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김원봉 서훈 추서는 별개의 문제라며 보훈처가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현충일을 맞아서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에는 유족과 일반 시민 등 1,100획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고교동창 1,000여 명이 같은 이름의 무연고 참전용사 묘비를 찾아 뜻깊은 하루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행사는 11년 전 동창 한 명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선행이 이렇게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화꽃다발을 든 70대 장년이 한 묘비 앞에 멈춰섭니다. 소박한 제상을 차려 절을 한 뒤 엄숙히 묵념합니다. 묘비엔 고 김일두 육군 이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똑같은 분이 지금 여기 이묘역에 잠들고 계시다고요. 장병을 참배를 하더라도 동명이인을 또 찾아가고서 참배하는 것도 이의가 있겠다. 11년 전부터 시작된 김 씨의 동명이인 참배에 올해는 전국의 고교 동창생 1,300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6.25 참전용사들을 위해 헌정시를 바치고 당신이 흘린 뜨거운 피는 무궁화의 붉은 꽃이 되었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연고묘에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달랬습니다. 60년 넘게 영령들을 위로를 하지 못했는데 내라도 하나 위로하게 되니까 좀 가슴이 뿌듯하고 64번째 현충일을 맞아 서울과 대전 국립현충원과 전국 각지 현충탑에는 1,100획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추모하며 고귀한 희생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의 활동이 지난달 말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 사건의 당시 검찰 수사팀은 2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내고 과거사위의 조사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9년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던 용산 참사 사건.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의 수사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나 왜곡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과거사위의 발표는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낸 2차 입장문에선 과거사위의 일부 심의 결과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공문서 수준, 법치주의 부정 등의 표현으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또 심의 과정에서 채택하지 않은 조사단 보고 내용을 조사단 조사 결과 항목으로 공개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위법성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거듭되는 반발에 일각에선 위원회가 끝났다고 개개인 위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곧 과거사위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과거사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 대상자로 지목됐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어서 여러 위법 논란을 빚었던 과거사위가 이제는 반대로 방어를 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박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과 건설업자 윤중철 씨의 유착 의혹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엿새 뒤인 지난 4일, 김학의 수사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윤중천을 전혀 모른다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유착해 사건을 봐준 듯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함께 유착 의혹을 받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과거 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사 공고 대상에 올랐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곽 의원은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4차례나 활동 기한을 연장했던 과거 사위. 1년 6개월간의 활동 끝은 소송전으로 얼룩지게 됐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핵심 정인을 자처했던 윤지호 씨 후폭풍도 간단치 않습니다. 윤 씨는 책을 출판하고 장기전에 대비한다며 후원금을 모집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이 윤 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씨를 도왔던 일부 정치인과 윤 씨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내보냈던 일부 언론사에 대한 도덕성 논란도 뜨겁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지호 씨의 진실성을 믿고 응원하기 위해 후원을 결심했던 A씨. 그러나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이분 말씀에 지금 모순이 있으신데 장자연 씨에 대한 증언도 제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후원자 B씨는 윤 씨가 후원금을 받은 뒤 태도가 돌변했다고 말합니다. 후원금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묵묵부답에 인스타그램에 말리면 차단해 이런 좀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윤 씨에게 이렇게 후원을 했던 390여 명이 다음 주 월요일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윤지호 씨의 진실성을 믿고 소액이나마 후원을 했던 후원자들의 선의가 짓밟힌 상황에서 법적인 구제를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15만 원까지 현재까지 반환을 요구한 후원금만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윤 씨가 모은 후원금은 모두 1억 5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 씨는 SNS를 통해 후원금은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 단체 지상의 빛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며 개인적으로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원금 모금,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현입니다. 내년 총선은 아직 1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벌써 총선 얘기가 무성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내년 총선에 여야 각 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설이 나온 데 이어서 총선 물갈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당 폭의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는데 친박계에서는 자신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신정치특별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의 뿌리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공천이라며 후유증이 많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내 친박을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친박계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한 친박 중진 의원은 신상진 위원장 본인도 당시 공천을 받은 사람이라며 책임을 따지면 탄핵에 찬성하고 당을 나갔다가 복당해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박 중진 의원도 탄핵 사태의 뿌리는 20대 공천이 아니라 복당파라며 내년 공천의 첫째 민심은 한국당에서 탄핵에 찬성한 자들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황교안 대표는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갈이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황 대표 취임 이후 잠잠해졌던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은 내란 선동 발언이라며 전 목사의 한기총 회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발언의 배후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서 정치권이 또 시끄럽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종북과 공산화돼 사라질 위기. 문 대통령은 연말까지 하야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어제 발표한 시국 선언문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종교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 목사의 주장과 행동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도 문재인 정부 정책을 견인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선동적 발언이라며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전광훈 목사를 연결지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의 이번 발언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바치는 헌사란 말입니까? 정의당은 한 발 더 나아가 황교안 대표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한국당은 정의당의 느닷없는 황교안 대표 배후 타령이라며 정의당의 배후는 그럼 청와대냐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청와대가 그제 현충일을 앞두고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6.25 전사자 가족과 천안함 서해교전 전몰자 가족들도 초대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가 이분들을 몹시 서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으로부터 6.25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는데 청와대가 이 발언은 아예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만 공개한다는 이른바 발언 편집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행사. 밝은 표정의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6.25 호국 영웅인 김재곤 일병의 아들 성택 씨는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김 씨 자리에 놓인 대통령 명의의 소책자 속 사진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거기에는 환하게 웃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손잡은 사진. 그 밑으로는 개마고원 여행권 얘기가 있었죠. 북한이 일으킨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김 씨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일부 유가족은 청와대가 준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다죠. 참담하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와, 거기에 앉았던 우리 천안함 유가족이나 서해교전 유가족이나 그걸 보고 밥도 못 먹고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어요. 김 씨도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자신과 같이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는 6.25 전쟁과 서해교전 등 도발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긍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임명을 살상을 했는데 적어도 한마디 사과쯤은 하고 그다음에 평화로 넘어가야지 그게 진정한 평화지. 이게 제가 못할 얘기인가요?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 씨는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했지만 김 씨의 북한에 대한 사과 언급은 행사 뒤 이어진 청와대 브리핑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감추려고 그럽니까? 이게 우리의 심정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될 텐데 그걸 왜 감추고 편집하려고 그러냐고요. 이런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청와대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평화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김 씨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완전히 제 원래 하고 싶은 얘기와 다른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브리핑 편집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죠. 지난달 사회 원로 초청 비공개 행사에서도 원로들 발언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 비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쏙 빼서 발표하고 한미 정상통화 결과를 발표할 때도 미국이 비핵화를 얘기할 때 우리는 북한 식량 지원을 얘기하는 등 편집 논란이 계속돼 왔죠. 청와대는 발언 가운데 주요하게 얘기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깊은 한이 서린 토로마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건지 청와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9일째입니다. 조금 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수습된 시신 한 구가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종자는 1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선체 인양이 사흘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 사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혜린 기자, 우선 인양은 왜 이렇게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침몰한 허블레니아호 인양 작업이 사흘 뒤인 이번 주 일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사고 지점 강의 수위가 7.5m로 특히 다리 아래 수위가 높아 크레인이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흘 동안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현재 사고 지점에서 5.5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인양 크레인 클라크 아담은 준비를 진행하며 인양할 시기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인양에는 와이어 결속에 3시간, 인양에 1시간, 합해 4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9일 일요일까지 크레인 활용이 어려울 경우 또 다른 방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희생자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5일 밤 11시 29분쯤 침몰 현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시신 한 구는 조금 전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사망자는 16명, 실종자는 10명이 됐습니다. 구조팀은 수상수색에서 더 많은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독일 수색전 5마리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실종자가 계속해서 발견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시신을 수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인양 과정에서 선체에 있을 실종자가 유실되는 걸 막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파손 없이 선체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수위 때문에 크레인이 다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안 플랜 B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봤습니다. 동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수상 크레인 클라크 아담입니다. 최대 높이 50여 미터, 길이는 49m에 육박하는 크레인으로 최대 200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침몰대 허블레아니호의 무게는 50톤. 선체에 가득 찬 물 무게를 합하면 그 2배에 이릅니다. 핵심은 시신 유실과 선체 파손을 막는 것입니다. 먼저 파손된 중간 출입문에 그물망을 설치해 시신 유실을 방지하고 크기가 작은 유리창만 깨서 압력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속이 빨라 그물망 설치가 불가능한 반대편 지점에서는 경비정과 고무보트가 배치됩니다. 혹시 또 이렇게 들어 올릴 때에 밑에서 유실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밑에 선박들이 다 대기해서 적극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국과 헝가리 잠수부들은 인양을 위해 체인과 로프로 선체를 결박시키는 기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체인을 선체 어느 부분에 걸지도 관건입니다. 결박 지점이 찌그러져 있으면 인양 과정에서 파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Csak az, hogy a búvárok hogy tudják behúzni a köteleket. Ez az egy, ami nagyon kérdéses dolog. 하지만 수위가 낮아지지 않아 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플랜 B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체에 공기주머니를 넣어 부력을 이용해 띄우는 방법이 유력합니다. 이후 들여올려진 선박은 바지선으로 옮겨진 뒤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어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 고유정이 오늘 오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 없이 이름만 공개되면서 고유정으로 인해서 애먼 불편을 겪는 동명이인이 생겨나는 등 불만 여론이 일었는데요. 결국 경찰은 당초 11일로 예정했던 얼굴 공개를 오늘로 당겼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고유정은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여서 얼굴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은 범행 후 전 남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편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38살 고유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키 160cm가 채 되지 않는 다소 왜소한 체구입니다. 고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단발머리와 두 손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이 때문에 신상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얼굴 공개는 불발됐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와 유치장 입구까지 30m 정도를 걸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당시 펜션에는 아들이 잠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펜션 CCTV에는 아들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진술이 사실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또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범행을 숨기려고 살해 후 전 남편을 행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증을 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검증은 정해진 바 없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뭔가가 있을 때 그때 한다. 이게 원칙이니까. 경찰은 구속 만료 시기인 오는 11일쯤 고유정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우세리입니다.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강연에 방송인 김재동 씨가 강연료 1,550만 원을 받기로 해서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었죠. 비판이 계속되자 대전 대덕구와 김재동 씨는 결국 강연을 취소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대덕구는 오늘 방송인 김재동 씨의 초청 강연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충일 공휴일이었지만 급히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재동 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대덕구는 어느 일방에 의한 취소가 아니라 김재동 측과 대덕구가 협의하여 취소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산된 게 슬퍼요.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그 공모 사업에 해갖고 좀 기회를 한번 얻었는데 이렇게 과하다고 하니까. 김재동 씨는 행사를 취소해 대덕구 청소년들에게 미안하다며 지역 청소년을 후원할 의사를 대덕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대전시 대덕구는 오는 15일 청소년 아카데미 행사에 김재동 씨를 섭외했습니다. 김 씨는 청소년과 학부모 1,000여 명을 상대로 특별 강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30분 강연료가 1,550만 원인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50대 남성이 아파트 12층에서 알몸으로 투신 소동을 벌이다가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미리 마련해 놓은 에어매트에 떨어져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아파트 12층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50살 정모 씨가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유리창을 깨고 1층으로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집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정 씨는 뛰어내렸습니다. 정 씨는 에어매트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 집에서 마약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에도 마약에 취해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집에서 주사기 서너 개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세 감정을 해야 할 예정이에요.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치료가 우선이라. 어제는 서울 성모병원에서도 치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6층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다 2시간 반 만에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최근 한여름 같은 폭염이 이어지더니 이번엔 아직 6월 초밖에 안 됐는데 태풍급 강풍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 지역에는 밤사이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오늘 저녁 기상청 레이더 사진입니다. 남서쪽에서 비구름대가 계속해 한반도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서해상을 거치면서 더욱 강해져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제주도에는 밤새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내일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이미 흑산도와 홍도,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전남 해안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한여름의 날씨보다 훨씬 더운 것 같고 태풍 예보 같은 비가 올 거라고 해서 기상 이변이 심한 것 같아요. 순간 최대 초속 20m의 돌풍과 함께 2에서 5m의 높은 파도도 일어 강풍과 풍랑주의보도 곳곳에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비 피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 그러니까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우라늄 농축 공장의 냉각 장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액화질소가 필요한데 이 액화질소를 운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트레일러가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공장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8로스는 트레일러 차량으로 추정되는 흰색 물체를 주목했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물체가 액화질소 운반용 트레일러와 비슷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액화질소가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냉각장치 가동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8로스는 또 트레일러가 맞다면 액화질소를 주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다는 뜻으로 영변 핵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이 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도 지난 3월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분석합니다. 핵물질을 생산하며 핵능력을 강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러 이를 노출시킴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계산된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38로스는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는 분명한 가동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우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화웨이와 러시아 이동통신업체 계약식에 시진핑 주석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하는가 하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 방문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장. 중국 통신 화웨이와 러시아 이동통신업체 고위 관계자가 계약서를 교환하자 양 정상이 박수를 보냅니다. 普京总统是我最好的朋友和同事。 Это знак особого уважения и доверия к России, к нашим специалистам. 화해와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 중러 양국이 대미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입니다. 시 주석이 주변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실상 취소했던 방안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예로 들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밀착이 강화되기 전에 중국이 한국을 나름대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중국 외교부는 적당한 시기에 시 주석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 청와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미국의 중국 IT 기업 화웨이 때리기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화웨이 고립 작전에 나섰는데 우리 기업들 역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일단 화웨이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쟁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화웨이를 압박하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시장만 본다면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익이 되고 있죠. 예. 일단 올해 1분기 세계 판매량만 보면 삼성이 1위, 화웨이가 2위였습니다. 미국의 계속된 압박으로 이 소비자들이 화웨이 폰을 사지 않는다면 이 줄어든 판매량이 우리나라에 반사 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단순히 판매 시장만 보면 그렇겠습니다만 미국이 우리 기업들에게 화웨이와 거래까지 끊으라고 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에게 구매하는 부품의 규모는 연간 12조 원 수준입니다. 예.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모듈 같은 스마트폰 부품인데요. 자, 이게 우리나라 대중 수출 금액의 6.6%를 차지합니다. 자, 거기다가 국내 업체 중에서도 화웨이 부품을 사용 중인 기업이 꽤 많습니다. 자, 일단 화웨이의 한국 파트너사만 해도 이 110곳이 달하고요. 지금 한창 5G 구축을 하고 있는 LG U+의 경우에 이 장비 30%를 화웨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자, LG U+가 이 장비 구축에 들인 돈만 이 3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 기업들로서는 골치가 굉장히 아픈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화웨이 의존도가 의외로 상당하군요. 예. 이렇게 되면 미국이 하란다고 당장 거래를 끊거나 하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밀접한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이 단순히 화웨이 하나가 아닌 이 중국과의 관계 전체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전 사드 때만 하더라도 이 롯데그룹이 사드 배치 부지로 이 성주 골프장을 내준 이후로 이 중국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었죠. 자, 벌써부터 중국은 비즈니스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우리 기업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자, 이래저래 우리 기업들은 섣불리 화웨이 제재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이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좀 기업들이 덜 곤란하도록 중재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참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입니다. 국내 금 거래 가격이 3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건데요. 이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안전 자산인 금에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시민들에게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투자 이런 거는 위험하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적금. 환율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좀 경기가 불안하다 보니까 저는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안정적인. 이처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른바 안전한 투자처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고공행진입니다. 이번 주 국내 금 거래 가격은 1g당 546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브렉시트 후폭풍이 몰아쳤던 2016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거래량도 급증세입니다. 지난달 557kg을 기록해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투명성까지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올라갔다는 분석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 엔화 가치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터키나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시장국이 여전히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을 작품으로 구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적 사진작가 에릭 유한슨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초현실적인 작품을 박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의 구름이 누군가가 깎아놓은 양털이라면, 강이 거울로 돼 있다면,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에릭 유한슨은 누구나 한 번쯤 할 법한 상상을 작품으로 구현합니다. 그의 세계엔 하늘과 바다의 경계도, 실제와 상상의 경계도 없습니다. When I got my first digital camera, it was strange to me to just take a picture and be done. But I want to create something impossible or surrealistic. 에릭 유한슨은 사진은 찍으면 그만이라는 통념을 거부합니다. 작품 속 모든 요소를 직접 촬영하고 재조합해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완성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So in the case with this image, even though Photoshop is an important part of my work, in the case here, I photographed everything on the location. Basically what I replaced was the sky and the moon. 달리와 마그리트를 합쳐놓은 것 같은 기발함에 팬들도 환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이 아니라 뭔가를 더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뭐 스케치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서 에릭 요한센은 상상력에 불가능은 없다고 말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뉴욕타임스가 극찬한 사찰 음식대가 정관 스님이 해외 유명 셰프들을 만나서 이들에게는 웰빙 음식이자 고귀한 음식으로 통하는 사찰 음식의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직접 써온 도토리묵에 정성스레 사랑꽃을 얹는 자그마한 체구의 스님. 사찰 음식 대가 정관 스님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네로라하는 미슐랭 셰프들의 눈도 일제히 그녀의 손을 향합니다. 사찰 음식은 스님들이 수행하면서 먹는 음식이에요. 정신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를 함께 결합을 시켜줘서 사찰 음식은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높은 서양에서 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관의 사찰 음식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음식이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Food we test, also the mushroom, the roots before. Everything is simple but right shape, really sharp on the taste. 이어 영주국제조리학교에선 해외 최고 스타 셰프들이 각자의 요리 비법과 요리사로서의 철학을 강연했습니다. 영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부석사가 있는 곳입니다. 사찰 음식이 대표적인 웰빙 푸드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동서양 요리 문화의 융합을 추구하는 2019 서울 푸드 페스티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이곳 영주 부석사에서 한국의 맛이 세계적인 요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지난 2015년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수백 대의 오토바이 행렬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참전용사 6호를 호송해서 3,000km 떨어진 가족에게 전하러 가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해병대 하사 터너는 해외 파병을 7번이나 다녀온 뒤 전쟁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비행기 삭시 없어 6호를 택배로 받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전해지자 참전용사 유해를 택배 상자에 넣어 붙일 수는 없다며 자원봉사자들이 나선 겁니다. 그리고 열흘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6.25 참전용사가 숨졌지만 유족 건강이 나빠 장례식에 올 수 없게 되자 묘지 측에서 주민이라도 함께 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단 하루 만에 전국에서 수백 명이 달려와 고인을 경건하게 배웅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해 교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유가족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푸대접을 하소연합니다. 그제 청와대에 초청된 유족들도 추모 행사에 정부 인사들이 발걸음을 끄는 현실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마리논 헬기가 추락해 해병대원들이 순직했을 때도 청와대는 연결식 직전까지 조문하지 않다가 뒤늦게 비서관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 청해부대 입항식 때 사고로 숨진 최종건 하사 빈소에도 비서관 한 명만 조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성 혐오 인터넷 집단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최 하사를 모독했습니다. 반면 미국 공항 탑승구에는 군인이 있으면 먼저 타라는 안내방송이 빠지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는 군인들을 일어나게 해서 박수와 환호로 경의를 표하는 장면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길에서 군인을 마주치면 당신의 헌신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국가와 정부가 앞장서서 군인들을 예우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몸에도 밴 것일 겁니다. 누구보다 대통령부터 순국 장병 유해가 돌아오는 날이면 한밤중이라도 공항에 직접 나가 거수경례로 맞이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가족의 한마저 청와대가 편집했다는 순국 장병 아들의 탄식이 오늘날 우리 현충의 실상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라고 믿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앵커의 시선은 씁쓸한 현충일이었습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바람이 거의 태풍급인데요. 얼마 전에도 동해안 쪽 강풍 사고가 있었던 만큼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여기에 제주, 남해안, 동해안 쪽으로는 비도 150mm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외 지역도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꽤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은요 종일 서늘한데요. 긴 소매옷 또 겉옷을 꼭 챙기시고요. 기온이 크게 오르내리는 만큼 체온 조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저녁에는 거의 다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도 이어집니다. 오후부터 전남 쪽에 많은 비가 왔는데 이 새벽에는 강원 또 영남 해안 쪽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크진 않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8도 내외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안팎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4도에서 한 6도 정도 낮은 기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고 초여름 날씨 예상되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내일 강풍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현충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